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랑 분류하는 법은 배웠는데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좀 지식이 부족하겠죠. 특히 이 체언만 하더라도 이 체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의 성분을 알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체언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품사들이랑 헷갈리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명사 같은 경우에도 의존명사랑 다른 품사들, 예를 들면은요, 조사랑 어미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미지칭이랑 부정칭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이때까지는 별로 들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막상 문제에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혼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 관형사 중에 수관형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우선 체언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체언이라는 것은 문장의 중심 성분을 이루는 재료, 즉 이러한 재료가 될 수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체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중심 성분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강의를 들어보면 이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은 잠깐 궁금증을 눌러주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체언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체언이라는 것은 모든 문장 성분으로 기능이 가능한 전천후 품사라는 겁니다. 즉 모든 문장 성분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역시 내가 뒤에 바로 이어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정도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체언은요, 혼자 쓰일 수도 있지만 조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장 안에서 그 체언이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지가 등장할 때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따가 문장 성분이랑 같이 설명해 줄게요.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 품사들 중에서 얘만 유일하게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관형어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뒤에 순서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이러한 특징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문장 성분이랑 체언의 관계를 일단 따져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이런 혼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 품사라는 거는 무엇이고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품사라는 거는요, 그냥 그 단어 자체의 성질만 따지는 겁니다. 근데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장의 성분에서도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은 이 성분이랑 체언이랑 관계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면서 약간의 감을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장의 성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주성분이라는 것과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성분은 다시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뭐냐면요, 주어랑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언이 과연 이런 성분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자, 그럼 선생님이라는 말은 사실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게 명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왜 과연 주체이냐? 그 이유는요, 서술어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가르치는 행위가 들어왔는데 이 행위를 하는 대상이 바로 선생님이죠. 즉, 이 서술의 주체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명사, 선생님 같은 명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러한 품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체언은 서술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서술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서술어는요,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주체의 동작이나 행위를 보여주거나 혹은 주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여주거나 혹은 주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예문에서 선생님이다는 왜 그렇다면 서술어냐? 보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거든요. 그런데 이승우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얘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죠.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것도 우리가 서술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무엇이냐? 목적어는 간단히 말하면 문장 안에서 어떤 행위가 드러날 때 그 행위 대상이 되는 그런 친구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따라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쉽게 구분하면 을과 르이 붙어 있는 말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 보어라는 건 무엇이냐? 이건 약간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일단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뒤에 서술어가 되다 혹은 아니다인 경우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쓰였을 때 되다 혹은 아니다일 때 그때 앞에 나온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되다랑 아니다는 의미가 불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생님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그는 결국 되었다 이런 말이 되죠. 좀 뭔가 어색하죠.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순간 의미가 완전해지면서 어색함이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석 성분이란 건 무엇이냐? 이 부석 성분은 주성분에 딸려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뼈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체어는 부속 성분도 다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품사가 되겠습니다. 자, 부속 성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형어라는 거랑 부사어가 있어요. 참고로 관형어라는 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체언들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어는 이승우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라. 여기 보시면 수업을이라는 말이 수업이 다들 알다시피 명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의를 붙여서 수업을 꾸며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관형어라 그러고요. 근데 부사어는 무엇이냐? 보세요. 이것을 선생님에게 가져다 드려라.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선생님에게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 부사어는 너무 의미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단한 팁을 주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문장 성분을 판단해 보니까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도 아니고 관형어도 아니다. 그러면 부사어구나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마지막 독립 성분은요. 이 독립어 하나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문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하고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요거 빼도요. 크게 의사 전달에 지장은 없죠. 즉 문장이랑 크게 연관성 없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다시피요.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라는 단어, 요 단어만 밑줄을 지금 그어놨어요. 이거는 명사잖아요. 자, 명사는 체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체언이 전부 다 문장 속에서 각각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왔던 모든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천후 맞는 품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체언은요. 물론 조사의 도움을 꼭 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붙여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주어 같은 경우는 이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서술어 같은 경우는 이다가 붙어 있고요. 목적어는 을, 보어는 이가 붙었고요. 관형어는 의, 부사어는 에게. 그 다음에 독립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혼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붙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해 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체언의 특징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설명해 줄게요. 사실 우리가 체언이랑 체언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 품사들 중에서 이 체언이라는 친구만 유일하게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관형어가 뭔지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관형어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따로 좀 다뤄놨습니다. 관형어는 정의 자체가 이거예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라는 거. 그런데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의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나 존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체언은요. 그냥 말 그대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의를 붙였을 때도요. 이 친구가 이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라는 단어, 이것도 이제 곧 배울 건데요. 요것도 그대로 그냥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 마지막으로 용언의 관형사형 이런 것들도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문을 좀 들어줄 건데요. 첫 번째, 자,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에서 이 우리라는 말을 잘 보면은요. 이거 여러분들 대명사라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대명사도 체언의 일종입니다.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지금 각각 학교 선생님을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즉 체언 자체가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언 플러스 의가 있는데요. 자, 너 의 가방에서 의를 지금 써놨고요.
그 의 연필에서 의를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체언 뒤에다가 의를 붙이면 무조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형사. 자, 관형사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품사지만 물론 대충 배우긴 했지만 자세히 안 배웠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요, 원래 생긴 모양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뒤에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것을 꾸며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책의 새, 헌 가방의 헌, 이런 것들 우리가 관형사라고 그러고, 관형사는 전부 다 관형어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마지막 용언의 관형사형인데요. 이 용언의 관형사형은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4개의 말들을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용언의 어간이라는 것은 지난 강의도 계속 많이 강조한 거예요. 먹다나 예쁘다처럼 변하는 말들을 용언이라고 했는데, 먹다의 먹, 예쁘다 예쁘처럼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서 용언의 어간 뒤에 은, 는, 을, 던 4가지. 좀 빨리 하면 은는, 을, 던 요 4가지가 붙으면 얘는 100% 관형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먹은 음식 하면 먹다가 먹은으로 바뀌어서 음식을 꾸며주죠. 뒤에 나오는 먹는 음식, 먹을 음식, 먹던 음식 모두 마찬가지죠. 즉 이런 식으로 이 먹이런 어간 뒤에 은는을 던이 붙으면 뒤에 나오는 음식과 같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 체언을 다른 것과 구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체언 앞에다가 관형사를 붙여보거나 혹은요 용언에 이 관형사형을 붙여보거나 아니면은 체언 플러스 의 이런 거를 붙여보면 얘가 틀림없이 체언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뭘 볼 거냐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체언의 종류를 따져볼 겁니다. 체언은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 안 넘어가네요. 다시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라고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줄여서 우리가 그냥 명대수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자다가 누가 옆에서 야, 체언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럴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다. 그럼 이제 또 세부적인 종류를 따져볼 겁니다. 명사는요, 일단 분류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공부한 내용이지만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요, 그 기준마다 각각 다 하나씩의 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명사도요, 기준이 2가지라 항상 2가지 자격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용 범위에 따라서는 뭐랑 뭐로 나뉘느냐? 보통 명사란 거랑 고유 명사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2개의 구분은 영어 시간에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는요, 자립명사랑 의존명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 중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게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요, 그냥 크게는 기준이 2가지밖에, 기준이 아니죠. 크게는 이거는 기준이 아니라 종류예요. 크게는 종류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시대명사랑 인칭대명사 2개밖에 없는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요, 저기 지시대명사의 종류가 5가지고요. 인칭대명사의 종류가 6가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럼 다 알아야 되느냐? 유감스럽게 다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 지시대명사는 근칭, 중칭, 원칭, 미지칭, 부정칭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는요, 1인칭, 2인칭, 3인칭, 재귀칭, 미지칭, 부정칭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1인칭, 2인칭 이런 거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게 재귀칭이랑 미지칭, 부정칭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수사는요, 간단합니다. 2개밖에 없어요. 양수사랑 서수사 2종류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사를 자세하게 볼 건데요. 자, 명사라는 건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이게 명사예요. 다시 어떤 대상의 이름이라 그랬죠? 즉 이름을 가리키기 때문에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우, 나예요. 내 이름이에요. 선생님 직업이에요. 내 직업에 이름 붙인 거죠. 천재, 이거는요, 뭐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승우 선생님 천재,
이게 바로 명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표는 아니죠. 구분했던 분류표 있죠?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자, 사용 범위에 따라서는요. 아까 봤듯이 보통 명사라는 거랑 고유 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명사는요. 그냥 두루두루 쓰는 겁니다. 뭐 사과, 하늘, 배 이런 식으로. 근데 고유 명사는요. 딱 한 대상에만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자, 내 이름이 이승우잖아요. 그건 나에게만 부르는 이름이죠.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고 있을 텐데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 각각 다 자기 이름들이 있잖아요. 즉 어떤 대상에게 고유한 명칭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고유명사는 그래서 복수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항상 단수로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구분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 자립명사랑 의존명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립명사는 뭐냐면은 앞에 관형어가 없어도 돼요. 그냥 혼자 쓰면 되는 말이에요. 물론 뒤에 조사를 붙여야 되지만 꼭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의존명사는 어떠냐면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놓지 않았지만 얘는 반드시 앞에 관용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뒤에 있는 조사는 안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체언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어쨌든 간에 얘를 의존명사라고 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앞에 관용어를 붙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존명사는요. 자립명사랑 구분할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의존명사가 다른 품사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관용어의 유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는 그러한 품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존명사는 다시 두 개로 쪼개져요. 첫 번째는 형식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형식성 의존이랑 단위성 의존명사는요.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따가 내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자, 의존명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예문을 갖고 자세하게 말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의사는 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의를 한번 빼봅시다. 이 의사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나의라고 해서 나라는 대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이면 나의라고 해서 관형어가 되죠. 그죠? 이 나이가 있어야지만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친구를 의존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황할 따름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빼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되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름이다. 이거 뭔가 어색하죠. 자, 이 친구도요. 당황하다라는 이 말 어간 뒤에 니은을 붙여요. 그러면 니은이 아니라 리을이죠. 리을을 붙이면 당황할이 되어서 따름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지라는 문장에서 그러를 빼버리면 네가 나한테 수는 없지. 이거는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것도 그렇다라는 말 뒤에 이 어간, 그렇다라는 말 이 어간 뒤에 리을을 붙여서 관형사 형어로 만든 말, 요 뒤에 붙는 말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존명사일 때 특징은 뭐냐면요. 앞에 관형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언은 체언이에요. 그런데 관형어를 빼버리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의존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당신은 몇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나요? 자, 여기서 몇을 빼버리면 당신은 마리의 소.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연필 한 자루만 빌려가겠습니다. 여기서 한을 빼버리면 연필 자루만. 이상하죠? 그 다음에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들판에 나무 그루가 서 있으면 이것도 역시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몇, 한 이런 식의 관형어를 붙여줘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위에 세 개 설명한 거랑 아래 세 개 설명한 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요 친구랑 무슨 차이냐? 일단 밑에를 먼저 설명하면은요. 이 친구는요. 마리, 자루, 구루가 전부 다 앞에 특정한 숫자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몇이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 하나, 두 개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포괄하는 말이죠. 수를 셀 때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말을 붙이는 말이죠. 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숫자랑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 수량을 셀 때 뒤에 붙이는 의존명사를 우리가 단위성 의존명사다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가 아닌 것들, 그냥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혼자 못 오는 친구를 우리가 형식성 의존명사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은 뭐냐면 형식성 의존명사에 대해서는 별로 물어보는 일이 없어요. 다만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말이랑 요 몇 개의 사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볼 거냐?
이제 의존명사랑 다른 품사랑 헷갈리는 거를 살펴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요, 뭐라고 써놨냐면, 체언과 조사, 어미, 성질을 통해 구분한다고 했는데, 자,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죽을 뜻이랑 구름에 달가듯이란 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요, 지금 듣이란 말이랑 듣이란 말, 똑같은 말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여기 앞에 있는 듣을 먼저 판단해 보면은요, 앞에 있는 말이요, 지금 죽을이에요. 그럼 죽다라는 말 어간 죽 뒤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어서 죽을 관형어가 되었죠. 그럼 이 친구는요, 틀림없이 체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구를 빼어버리면 혼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체언 중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의존명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존명사라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뜻은 무엇이냐? 얘는 가듯이라고 되어 있죠. 가듯이란 말은 원래 기본형이 있어요. 가다라는 말이죠. 그럼 가다에서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가까지지. 그래서 어간 뒤에 바로 붙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용언에서 어간 뒤에 바로 붙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요, 그냥 어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감이 잡히나요? 다시 체언이에요. 다시 의존명사는 체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관형어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형어가 없으면 어색해요. 그러면 의존명사예요. 자, 그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네가 아는 대로랑 너는 너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대로 똑같이 겹치죠. 근데 잘 보면은요, 이 앞에 아는은요, 알다라는 말의 어간 알에다가 은는 을던에 는을 붙이면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적어주면은요, 자, 알다의 어간 알에다가 뒤에 뭐가 붙었냐면은요, 은는 을던에 는이 붙었는데 얘들이 결합하면서 리을 탈락 현상이 생겨서 아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면은 관형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관형어죠. 는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자, 이 대라는 것은 앞에 관형어가 붙었으니까 체언은 체언이 돼. 이 친구를 빼버리면 성립이 안 되니까 자립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의존 명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너대로를 보면은요, 이 앞에 너라는 말이 있죠. 너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대명사는 체언인데 보통 체언 뒤에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이는 거는 우리가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로는 이거랑 모양은 똑같지만 얘는 우리가 조사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만 갖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뒤에다가 예문을요, 몇 개를 더 써놨어요. 자, 보세요. 나만큼 너도 힘들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 만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내가 밑줄에 놨습니다. 만큼이랑 만큼 밑줄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만큼을 보시면은요. 자, 나라는 말 뒤에 붙어 있죠. 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체언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체언은 뒤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바로 조사를 갖다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만큼은 조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의 만큼은 무엇이냐? 여기 앞에 보면 할이라고 있죠. 할이라는 것은 하다의 관형사형입니다. 관형어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우리가 체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할을 빼버리면 혼자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의존 명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예문 볼게요. 자, 그러니 너는 너대로 열심히 공부하렴. 나도 시간이 되는 대로 너를 도와줄게. 자, 여기서 너대로는 아까 우리가 조사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대로는 무엇이냐? 앞에 있는 되는 기본형이 되다예요. 되다의 어간 되에다가 뒤에 는을 붙이면 그렇죠. 관형어예요.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체언인데 그런데 이 되는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존 명사예요. 예문을 한 개만 더 봅시다. 자, 매일 밥 먹듯이 공부하면 어느새 문법이 쉬운 듯이 느껴질 거야. 여기서 자, 먹듯이를 보면은요. 원래 이거는 먹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라는 어간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그렇죠. 어미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쉽다라는 말의 관형사형 쉬운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의존 명사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그냥 강의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선생님이 준 프린트나 혹은 뭐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뭐 시험지를 받거나 혹은 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예문이 더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만 해도 어쨌든 간에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세하게 머릿속에 기억만 해주세요. 다시 정리하면 관형어의 수식을 바를 수 있으면 체언인데 관형어가 빠지면 어색했을 때가 의존명사. 그 다음에 동일한 모양이지만 어간 뒤에 바로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어미. 그 다음에 체언 뒤에 바로 붙어 있으면 조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의존명사의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알아볼 건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2, 3분 정도 뒤로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거는 안 물어보는데 근데 괜히 내가 안 가르치고 넘어가면 괜히 내 마음이 캥겨서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냐면 이 의존명사 중에서 형식성 의존명사 있잖아요. 얘들은 또 종류가 4가지로 쪼개져요. 자, 형식성 의존명사는 아까 뭐였냐면요. 수를 세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제외한 다른 의존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들이 4개로 쪼개지는데 이 4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성 의존명사는요. 그 의존명사가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주어성은 주어로만 기능하는 거. 그 다음에 서술성은 서술어로만 기능하는 거. 부사성은 부사로만 기능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이래요. 자, 먹을 것이 많다. 나는 새 것을 사고 싶다. 우리 미래는 밝을 것이다. 여기 보면 각각 먹을 것이에서는 것이 주어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새 것에서 것은요. 목적어로 쓰인 거고요. 밝을 것이다의 것이다는 서술어로 사용됐죠. 즉, 이것과 같은 이 의존명사는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성 의존명사요. 보세요. 졸업한 지가 10년이나 되었다. 시험을 못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여기 물론 도가 붙었지만 이 도를 주격조사인 가로 바꿀 수 있죠. 즉 시험 못 보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 이런 식으로 주어 역할만을 할 수 있는 의존명사들을 우리가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성 의존명사는요. 예문을 보면 수능 전까지 오직 공부만 할 따름이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녀만 생각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 자리에만 오는 의존명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성 의존명사는요. 자, 신을 신은 채로 들어오지 마라. 여기 채요. 자, 집에 일찍 간 김에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김이요. 먹을 만큼 먹었다. 만큼이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읽어볼게요. 대로.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여기만 따로 내가 지금 동그라미 해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형식성 의존명사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지 않아요. 거의 물어볼 일이 없는데 아주 가끔 가다가 요 친구만 문제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부사하고 나라고 이해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체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의존명사는 이제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 대명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명사는요. 정의는 이래요. 대상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가리키기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내 손에 들고 있는 걸 분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요 대상에다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뭐지?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대신 불렀죠. 이런 거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대명사에는요. 크게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시대명사라는 거랑 두 번째 인칭대명사가 있는데 지시대명사는 사람이 아닌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칠판, 이건 분필 지우개, 내 앞에 있는 카메라, 프로젝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전부 다 지시대명사로 지칭을 합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칭대명사는 오로지 사람한테만 쓰는 거죠. 이거는 오로지 온리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근칭이랑 중칭, 원칭이라고 해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말일 텐데요. 이거는 단어만 갖고 봤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근칭이라는 것은 가까운 게 맞아요. 원칭은 먼 게 맞는데 중칭은 어중간한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근칭, 중칭, 원칭이라는 것은 전부 다 화자랑 청자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근칭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것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 봐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한테 가까운 거예요. 이런 거를 근칭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칭이란 건 뭐냐면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 자리쯤에 학생이 하나 앉아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 그래서 그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나한테 가까운 건 아니지만 청자에 가깝죠. 이런 걸 우리가 중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원칭은 무엇이냐? 얘는요. 화자랑 청자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학생이 있을 때 저쪽을 보면서 야 저거 뭐냐? 이러면은요. 나랑 학생들이 전부 다 일제히 저쪽을 보게 되죠. 다 멀리 있는 걸 향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원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칭이랑 부정칭이라는 거는요. 자, 조금 설명이 힘들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요. 요 뒤에 인칭 대명사 넘어갔을 때 예문이랑 같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이거 사실 선생님이 굳이 설명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설명하고 가면 뒤에서 헷갈리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간략한 정의 정도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1인칭은 뭐냐면 역시나 화자랑 청자 관계예요. 화자 혹은 화자의 그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우리, 저희란 말이 있고 특히 저랑 저희는 자기를 낮추는 화자 쪽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인칭은요. 이것은 청자 혹은 청자의 그룹에 해당하는 데다가 붙이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너, 너희, 자네, 뭐 그대, 자기, 당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군이라는 거는 어디 쓰는 말이냐면 이거는 뭐 군인들이라든지 혹은요 뭐 훨씬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모여 있거나 이런 경우에 다 이제 뭉뚱그려서 좀 격식을 차려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중에서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요 요 당신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체크를 하니까 더 알아보기 어렵겠네요. 밑줄로 바꿀게요. 요 당신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저희 이런 말들 있죠. 요게 나중에 되면 조금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아 여기 자기도 있죠. 요것들 왜 헷갈리냐면 우리는 사실 1인칭, 2인칭, 3인칭을 뭘 보고 구분하냐면요. 그냥 어휘적인 표시를 보고 바로 구분해요. 그런데 문맥의 의미를 잘 따져보면은 분명히 저나 저희, 자기, 당신이라고 했는데 1, 2, 3인칭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하고 혼동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3인칭은요. 무슨 뜻이냐? 얘는요. 청자도 아니고 화자도 아닌 그 두 그룹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기칭은 약간 특이해요. 뭐냐면 제기칭은 원래는요. 3인칭에 포함됩니다. 원래는 3인칭에 들어가는 건데 약간 성격을 달라서 빼놓은 거예요. 제기칭이라는 건 뭐냐면 문맥에서 앞에 이미 지칭했던 말이거나 혹은 그 문장에서 이미 지칭했던 사람을 다시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제귀칭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밑줄했던 거 있죠? 저희, 자기, 당신 이런 것들이 그냥 사용하면 1인칭, 2인칭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제기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3인칭의 범주에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따 예문 볼 겁니다. 자, 미지칭이란 무정칭. 미지칭은 이제 좀 설명해보면요. 얘는 미지의 대상이에요. 미지의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대명사가 미지칭. 부정칭은 뭐냐면 부정이란 말이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즉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특히 요 세 가지는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예문들을 좀 보면서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지칭 먼저 봅시다. 자, 미지칭이라는 것은 자 다시 볼게요. 미지의 대상이나 인물을 지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지의 대상을 지칭하면 그것은 지시대명사고요. 인물을 지시하면 이제 인칭대명사가 되겠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지시하는 대상이 일단 존재해요. 그런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대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대상, 미지칭이에요. 그런데 부정칭은 뭐냐? 얘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 즉 사실 부르긴 부르는데 그 부르는 대상은 무언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문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내가 거기 문 밖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활동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문 밖에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그 대상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지칭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을 확 열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요. 어라? 아무도 없네? 그러면요. 나는 아무라고 분명히 말은 했지만 그러나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없죠. 그러면 부정칭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른 예문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저 꽃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저 꽃을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상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미지칭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그날의 일을 어느 만큼 기억할까? 참고로 말하면 이 만큼이라는 게 의존명사거든요. 그래서 어느랑 만큼이랑 붙어서 그냥 하나의 대명사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문법 책에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만큼 이렇게 설명하면은요. 지금 기억을 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미지칭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 학교가 어디니라고 물어보면요. 자, 네가 다니는 학교가 있다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학교가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미지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보세요. 종어 말 그대로 가진 게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아무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아무 것이라는 그 말이 지시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지칭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칭이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당신 없이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 자, 여기에 이 대라는 친구도 의존명사인데요. 아무란 말이랑 붙으면 얘가 이 지시대명사 역할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친구도 뭐냐? 지금 가야 할 곳이 없는 상태죠. 내가 가겠다는 곳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칭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이 투표에 있는 표는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그러면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도 부정칭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부정을 저질렀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미 지시한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지. 그러니까 이것은 미지의 상태, 미지칭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내가 총 앞에 있는 것까지 한 10개 정도 가까운 예문을 본 것 같은데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뒤로 옮겨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구분하는 거 단순한 거예요. 지시하는 대상은 분명히 있으되 그 대상이 뭔지를 모르면 미지칭. 그리고 지시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에 즉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부정칭이라고 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수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내가 지금 수사에 대해서 본다고 하고서 한 가지를 넘어갔네요. 뭐냐면 제기칭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분명히 제기칭에 대해서 예문을 집어넣은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빠져있네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제기칭에 예문을 내가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아들은 자기 좋은 일만 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글씨가 워낙 악필이라 웬만한 판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우리 아들이라 그러면 이건 일단 대명사는 아니에요. 그죠? 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기라는 말이 이 문장 안에서 그냥 이거를 다시 지칭하고 있죠. 이러면은 이 자기는 2인칭이 아니라 제기칭. 제기칭이 돼 사실은 3인칭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하나 더 합시다. 자,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의 훈장을 자랑스러워 하셨어. 이 정도만 쓸게요.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의 훈장을 자랑스러워 하셨어. 여기서 이 당신이라는 것이 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우리 할아버지 지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문장 안에 등장하고 있는 3인칭, 대명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3인칭의 대상을 다시 지칭했기 때문에 제기칭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제기칭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예문을 안 보고 가서 급하게 지금 막 써놨어요. 내가 분명히 작업을 했는데 날아갔나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수사를 볼 건데요. 강의 거의 끝나갑니다. 좀 힘을 내세요. 자, 수사는요. 사물의 수량이나 여기도 오타가 있어. 사물의 수량이나 수사가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알겠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가냐면 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수사랑 서수사인데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데 량자라서 양수사예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낼 때 서이기 때문에 서수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예시를 보면은 하나, 둘, 셋은 이것은 고유어고요.
1, 2, 3, 4는 이것은 한자어로 된 양수사죠. 그 다음에 서수사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제1, 제2, 제3, 제4 이것도 고유어 한자어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는요. 이 고유어 체계랑 한자어 체계를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데는 굳이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랑 수관형사가 헷갈리는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기출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EBS 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내는 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사실 EBS가 그렇게 좋은 문법 문제집은 아니지만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괜히 그걸 틀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알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수능 보려면 이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나는 귤 하나를 사왔다. 나는 귤 한 개를 사왔다. 여기서 지금 숫자를 가리키는 말은요. 하나랑 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품사 구분할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구분한 순서가 있어요. 이 형태랑 기능이랑 의미 세 개의 단계를 따지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가변원지 불변원지 보는데 둘 다 일단은 불변한 거는 확실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따지는 것이 기능입니다. 그럼 기능적으로 이 친구는 뒤에 조사를 붙여놨으니까 체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체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가 명사, 대명사, 수사잖아요. 그러면 체언 중에서 숫자랑 관련된 것이니까 얘를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하는 무엇이냐? 아까 불변어라 그랬어요. 근데 불변어 중에 들어가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체언이랑 관계언이랑 수식언이랑 독립언. 근데 이 중에서 독립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얘는 헷갈리지 않아요. 문장 속에 애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언, 조사 빼겠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애초에 다른 말 뒤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체언 아니면 저기 수식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모양 잘 보면 체언일 리가 없어요. 왜냐? 얘는 항상 뒤에 뭔가를 꾸며줘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는 과감하게 수식언이구나 바로 판단하면 되죠. 그럼 수식언인데 뒤에 개라고 해서 이 친구 의존명사거든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관형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죠. 참고로 관형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는 관형사 중에서 숫자랑 관련된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예문도요. 둘이란 말이랑 그 다음에 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친구도 둘 다 숫자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라고 판단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형태, 기능, 의미 순서로 보면은요. 일단 둘 다 불변어에 확실해요. 그런데 둘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뒤에 조사가 붙어 있고요. 지금요, 이 둘이라는 말이 음식을 시킨 주체잖아요.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체언이죠. 그럼 체언 중에서 이 친구는 수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둘을 보니까요. 불변은 불변인데 체언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두 뒤에는 항상 뒤에 꾸며주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형사고요. 관형사 중에서 우리가 수관형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체언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명한 내용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게 뭐냐면요. 체언은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거랑 체언만 유일하게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품사랑 구분을 주로 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했던 사례들 중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것들은 선생님이 품사란 맨 마지막 단원에 기타로 해서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같은 모양인데 품사가 달라지는 것들을 구분하는 단어를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 배울 건데 참고로 조사는 체험보다 설명할 게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서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